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죠? 금융 할 차례요? 예. 자, 금융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융은 자금융통을 줄인 용어입니다. 329페이지 되겠죠? 자, 그래서 한 5문제 정도 논다 적어놓죠? 그래서 금융은 5문제 정도 놉니다. 그래서 금융은 자금융통을 줄인 용어다 라고 되겠죠. 원래도 한 5문제 정도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니까 맞춰서 공부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공부하기 좀 힘들겠죠. 딴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거기 보시면 331페이지 보시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있죠? 요거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예문들이 거의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자, 지분은 우리가 내 돈을 우리가 지분이라 써요. 지분. 자신의 돈을 지분이라 쓴다. 그래서 자, 이걸 지분금융이라 부르고, 남의 돈을 물어본다. 부채라 씁니다. 이걸 부채금융이라 씁니다.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자, 이거 비교해야 되겠죠. 다음 중 지분금융으로 구성된 걸 몇 개로 되어 있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지분금융의 가장 대표가 리처입니다. 리처, 리얼 리스테이터, 인베이스먼트 주로 이렇게 씁니다. 이걸 우리가 리처라 씁니다. 그죠? 자, 리처는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를 리처 이렇게 불러요. 리처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떤 형태가 될까요? 주식의 형태가 되겠죠. 네, 주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주식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펀드라고 씁니까? 그죠? 주식은 정제할까 말까요? 정제하겠죠. 자, 지문이 펀드 정자 붙으면 지분금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투자 환경에 신디케이트가 있습니다. 신디케이트가 있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 이렇게 씁니다. 조인트 벤처. 자, 이 조인트 벤처들은 외국계 자본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러겠죠. 그래서 조인트 벤처는 자, 어디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었습니까? 주말 드라마 뭐 신과 함께란 거 뭐 있죠. 거기 보면 금융기관 나와가지고 무슨 건설회사하고 자, 조인트 벤처에서 한다고 지금 그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와가 있죠. 외국 금융회사에서 와 있잖아. 이걸 조인트 벤처라 쓴다 라고 놓고요. 부채금융은 한번 보겠습니다. 저당하고 채권하고 관계 있는 용어 있습니다. 저당 부분도 있고 채권 부분도 있습니다. 자, 채권인 사채 부분도 있습니다. 사채 부분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저당과 관계 있는 것들을 본다면 ABS라고 있습니다. ABS와 MBS 종류가 있죠. MBS 종류가 있는데 ABS를 어떤 겁니까? 자, A니까 자산 되겠죠. 자산이라 씁니다. 자산. 자, 뺏기드니까 담보부라고 부르겠습니다. 자산담보부 정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산담보부 정권이고 MBS는요 주택을 담보로 합니까?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부 정권 이렇게 불러요. 되겠죠. 자, 그러면 자산담보부 정권이나 주택담보부 정권은 뭡니까? 부채금융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MBS의 종류에 보시면 자, 어떤 종류가 있나 보요? MBB가 답으로 한번 뜯는 적이 있습니다. MBB 되겠죠? MBB 여기 있고 MP, TS가 있습니다. 또 뭐다? MP, TB가 있습니까? TB가 있고 어떤 게 있어요? CM라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어요. 자, 우리 기출 문제는 MBB 이것이 시험 났죠. 어떻게 시험 났어요? 다음 중 지분금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요. 정답이 MBB가 답으로 듣고요. 사채의 종류로 보면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주택상한 사채가 있겠죠. 주택상한 사채 이것도 기출되었습니다. 주택상한 사채가 되겠죠. 주택상한 사채가 있고 자, 토지 상한 사채도 있습니다. 토지로 상환하는 사채도 있겠죠. 자, 이런 종류는 뭐란다?
부채금융이다. 그럼 문제가 나오면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를 비교해서 시험 놓을 수 있죠. 다음 중 부채금융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하면 부채금융 네 가지 넣고 지분을 넣을 수도 있고, 지분금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부채금융으로 구성된 걸 올바르게 나열하시오라고 시험에 놓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은 4번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본다? 동그라미 4번을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4번 별표합니다. 그래서 3은 지분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로 리츠가 가장 대표적이다. 자, 여기 리츠는요,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를 우리가 리츠라 씁니다. 그게 가장 대표가 되고요. 그 밖에 뭐다? 펀드도 있겠죠. 주식도 있고 신디케이트나 조인트 벤처 등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채 금융으로 가장 대표 사채의 종류 있죠. 사채가 채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사채가 있다 했죠. 관련해 사채 적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사채의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있고, 자 여기는 자 그 밑에 보니까 ABS라고 있습니다. ABS는 저당과 관계된 용어입니다. ABS와 MBS 종류들이 있고요. 사채의 종류론 어떤 거 있습니까? 시험 자료 주택상한사채와 토지상한사채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거의 다 사람들이 맞출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좀 넘어가고요. 자, 부동산 금융의 위험의 종류 세 가지 있는데 이거는 별표해 두시고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조기 상환 위험, 이자율 위험, 요 다른 거 설명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오른편에 보면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있습니까? 세 가지 있죠.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과 최정식이라고 있습니까? 이거는 별을 크게 합니다. 매년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매년 출제가 되므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기는 모두 고정이자와 관계 있습니다. 고정이자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와 관계 있는 용어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고정금리와 모두 관계 있는 용어가 되니까 고정금리를 제가 10%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10% 고정금리 10%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빌린 돈을 제가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있겠죠? 빌린 돈, 이 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 얼마다? 1억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갚는 기간이 있겠죠? 이걸 상환하는 기간이라 씁니다. 상환하는 뭐다? 기간이라 부르겠죠. 자, 상환하는 기간을 제 10년이라고 가정합시다. 세 가지 조건으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갚는 기간은 몇 년? 10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그림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겠는데, 우선 원리금 균등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 현재 빌린 돈이 있습니까? 차입금 있겠죠. 요 차입금 있잖아요. 차입금 현재 얼마요? 1억이 되겠죠. 여기 뭐 곱하면 돼요? 저당상수를 곱하시면 돼요. 자, 이 공식 알아둬야 됩니다. 차입금에 뭐를 곱하였다? 저당상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차입금에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겠죠. 이걸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당상수 공식이 있었죠? 위가 R이죠. R이 현재 얼마요? 10%입니다. 공식이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이자가 10%고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10년입니다. 자, 여기 저당상수 공식을 넣어서 이걸 계산한다면 0.16 이렇게 쭉 나갑니다. 자, 두 자리까지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했는 것이 다음 표면 0.1627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0.1627이라고 다음 페이지 표명이 됐죠. 그래서 0.1627까지인데 27까지 하지 말고 두 자리까지만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16까지만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27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1억에 0.16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합쳐서 원리금이라고 씁니다. 이걸 우리가 원리금. 원리금은 뭡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을 원리금이라 씁니다. 이걸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겁니다. 이걸 원리금이라 씁니다. 그죠? 자, 이 원리금을 상환액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1억에 0.16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1년에 갚는 돈이 얼마입니까? 1,600만 원씩. 1,600만 원씩. 자, 몇 년 갚으면 이거 다 상환된다요? 10년간 갚는다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을 우리가 원리금이라 씁니까?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부르겠죠? 그럼 원금과 이자 합한 부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을 수 있습니까? 똑같이 한번 갚아 보겠습니다. 자,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본다면, 자, 제목이 뭡니까? 원리금. 자, 큰 제목 한번요. 원리금 균등으로 해놨습니까? 예? 자, 원리금 균등이라 써놨죠. 원리금 뭘 똑같이를 균등 분할했죠. 분할하여 갚는데요. 자, 원리금은 뭐를 원리금이라 한다 했습니까? 원금과 금리를 합친 거죠. 요렇게 읽으면 원금이 된다 했죠. 원금 부분과, 자, 이렇게 하면 금리 부분이 합쳐지겠죠. 원금과 금리를 합산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이 균등하여 분할하는 상방법을 우리가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 쓰는데, 이 원리금 균등 상환은 어디에 많이 쓰는 거면 우리의 주택담보대출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에 가장 많이 씁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많이 쓰는데, 자, 어디에 많이 씁니까? 아파트 대출에 거의 다 원리금 균등 상환을 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1년에 갚는 돈을 얼마 하기로 했습니까? 1,600만 원씩 1년에 갚기로 했죠? 처음도 1,600, 마지막도 뭐다? 1,600. 똑같이 갚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빌린 돈이 현재 1억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이자가 얼마 되었습니까? 10%.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예? 1,000만 원이 되겠죠? 이자만 해도 1,000만 원이 되었으면 이제, 그죠? 그럼 이자만 해도 1,000만 원 되었네. 자, 그러면 초기 이자가 많아요, 적어요? 이자가 많죠. 첫해 이자만 해도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의 이자를 이렇게 갚았잖아. 그죠? 그럼 1년에 갚는 돈이 얼마를 갚기로 했습니까? 1,600을 갚기로 했죠? 그럼 이자만 얼마 됐어요? 1,000만 원이 존재하겠죠. 1,600의 이자 1,000만 원을 빼고 나면 남는 부분이 뭡니까? 원금 상환이 된다 이 뜻입니까? 되겠죠? 그럼 원금은 얼마가 되었습니까? 600을 갚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상에 보면 초기는 뭐다? 이자 지급분이 많고 초기는 원금 상환분이 적겠죠. 자, 그럼 첫해 자, 원금이 600이 상환되었다면 원금 얼마를 상환했습니까? 600을 이렇게 상환되었다면 남은 돈이 얼마다? 9,400이 되는 거예요. 자, 9,400의 10% 이자가 나오면 다음에 이자는 뭐다? 940만 원이 됩니다. 얼마 된다? 940만 원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1,600에 940을 빼면
다 뭐다? 660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초기는 뭐가 많았어요? 이자 지급분이 많아졌습니다. 자, 원금 상환은 적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뭐는 증가했습니까? 원금 상환은 증가합니까? 이자 지급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어느 지점? 3분의 2라는 지점이 되면 원금이 절반이 상환됩니다. 어느 지점이 되면 원금의 절반이 상환된다? 3분의 2가 되는 지점이 되면 원금이 절반이 상환된다. 자, 이렇게 갚는 방법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라 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자,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원금만 균등하게 갚는다 했습니까? 이번은 위에는 뭡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균등인데 이번에는 뭡니까? 원금만 균등 분할하겠습니다. 그죠? 원금만 이렇게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겠습니다.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와 얘의 용어 차이점 뭐였어요? 얘는 원금만 똑같이 갚는다는 뜻이겠죠? 얘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균등하게 분할 상환한다는 뜻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원금 빌린 원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1억이었습니까? 1억 맞죠? 빌린 돈이 1억이잖아. 1억은 우리가 만 단위로 고치면 동그라미 4개 하시면 돼요.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1억이 됩니다. 1억이 되거든요. 상환 기간이 몇 년 하기로 했어요? 10년 하기로 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1년에 얼마씩 갚습니까? 동그라미 하나를 약분한다면 예? 1,000만 원씩 갚죠. 자, 1년에 갚는 돈이 얼마라는 거예요? 1,000만 원. (1년에) 갚는 원금 1,000만 원이겠죠. 자, 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어디에 주로 많이 쓰는가 하면요, 자, 중장년층인들이 많이 씁니다. 중장년층. 이 중장년층에 유리한 방식이다 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은퇴 예정자는 뭐를 쓰는 게 유리하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씁니다.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 있잖아. 그럼 은퇴 예정자는 뭐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인데, 우리 기출 문제는 최정식을 쓴다고 여러분 기출했어요. 최정식 쓰면 틀리겠죠? 은퇴 예정자는 뭐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원금을 1,000만 원을 원금을 갚습니다. 처음 또 원금이 얼마 된다? 1,000만 원. 나중 또 원금이 얼마다? 1,000만 원입니다. 자, 처음이든 나중이든 원금은 똑같이 균등하게 상환하는 것을 원금 균등 상환인데, 원금 균등은 절반이 흐르면 원금이 절반이 상환될까요? 그죠? 원금 균등은 뭐다? 뭐를 흐르면? 절반이 경과하면. 자, 5년만 경과 원금 절반 상환 되겠죠. 5년 만에 얼마 갚았어요? 5,000만 원 갚았잖아. 그죠? 그러면 절반이 경과하면 원금의 절반이 상환되는 방식은 무슨 방식입니까? 원금 균등이고, 3분의 2가 되어야 원금이 절반이 상환되는 것은 원리금 균등이니까 이거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자, 바꿔 놓습니다. 자,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자가 얼마에서 첫해 이자가 얼마요? 10% 똑같이 주니까 1,000만 원의 이자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1,000만 원 이자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자, 첫해 이자 부분은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자가 1,000만 원이 됨으로 인하여 이 1,000만 원 이자와 원금 1,000만 원 합치면 초기에 상환액이 가장 많아요. 자, 초기 상환액이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1,000만 원의 원금을 상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 갚으니까 잔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9,000만 원이 존재하겠죠. 자, 9천만 원이 존재하면 다음에는 원금 1,000만 원과 원금 얼마다? 1,000만 원과 이자가 얼마 되었습니까? 900만 원이 존재하겠죠. 얼마 존재한다? 이자 900이 존재해요. 이자 900만 원이 존재하겠죠. 그죠? 자, 이자가 900만 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1,900 같겠죠. 그 다음은 뭐다? 1,800. 자, 그러면 잔금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뭐 감소함으로? 잔금이 감소함으로 자, 이자도 함께 감소한다. 그래서 초기 상환이 가장 크고 후반기 상환액이 작은 가장 적은 방식을 우리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초기 상환이 가장 큽니다. 자, 원금 균등은 무슨 상환이 가장 크다? 초기 상환이 가장 크고 자, 후반기 상환이 가장 적은 방식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 씁니다. 되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원금이 감소함으로 뭐 감소한다? 원금이 감소함으로 잔액이 줄어들므로 인하여 이자도 함께 감소하니까 총 상환액이 전부 줄었습니까?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체감식 상환 방식이라 부른다. 이걸 체감식 상환 방식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원금 균등을 다른 말로 체감식 상환 방식이라고 써도 되겠죠. 체감식 상환 방식이라고 불러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체감식 상환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겠죠? 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체감식 상환 방식 반대 용어가 있죠. 체감식 반대 상환이 반대되는 용어가 최정식이 되겠습니다. 최정식 상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최정식이라 쓰겠습니다. 최정식 상환 방식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정식 상환 방식 이렇게 말을 써도 되고 상환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시간이 경과함으로 자, 처음에 제가 800을 갚았어요. 다음이 900을 갚고 다음이 1000에 갚고 1100을 갚고 1200을 갚고 이렇게 하면 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이걸 점정식이라 써도 됩니다. 이걸 뭐다? 점정식이라 써도 됩니다. 이걸 점정식 상환 방식이라 써도 됩니다. 자, 시험에 최정식 상환 방식으로 놓든 점정식 상환 방식으로 놓든 똑같은 말이겠죠. 자, 이거는 자, 미래의 소득이 줄어들겠죠. 자, 은퇴 정작이 적용하지만 이거 반대 말이니까 뭐다? 자, 나이 많은 층 반대가 미래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층에 유리하겠죠. 자, 미래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층에게 유리한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냐라고 물으면 최정식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층에 유리한 방식이 뭐냐 이렇게 시면 오겠죠. 그러면 점정식 찍겠죠. 처음에 이제 빌린 돈이 얼마였습니까? 1억을 처음에 빌렸죠. 얼마를 빌렸다? 1억을 이렇게 빌렸어요. 그죠? 근데 초기에 제가 800을 갚았잖아요. 그죠? 첫해 800을 갚았죠. 그럼 이자도 안 되게 갚았습니까? 뭐도 안 되게 갚았다? 이자도 안 되게 갚았다고요. 그죠? 1,000만 원을 갚아야 원금이 그대로 보장되는데 이자도 안 되게 갚았죠. 그럼 얼마를 덜 갚았습니까? 200을 덜 갚았죠. 그러면 원금이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이거 1억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죠? 1억 200만 원이 됐잖아. 그럼 초기 상환은 뭡니까? 마이너스 상환 됐습니까? 이걸 부의 상환이 발생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부의 상환이라 부른다. 부의 상환이 뭐예요? 마이너스 상환 된다고. 그죠? 자, 이걸 부의 상환이 발생한다. 그러면 초기는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억 200이 되므로 자, 이자가 10%가 되면 다음엔 얼마 갚아야 됩니까? 1020
원을 갚아야 되는데 102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900을 갚았죠. 얼마를 덜 갚습니까? 120을 덜 갚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120 덜 갚았으니까 얼마 될까? 다음은 뭡니까? 1억 320이 되는 거예요. 1억 얼마다? 320만 원이 되겠죠. 자, 초기는 뭐가 발생한다? 마이너스 상환되겠죠. 계속 마이너스 상환될까요? 자, 어디로 가면? 이 이후로 가면 플러스 상으로 바뀝니다. 뭐로 바뀐다? 플러스 상으로. 자,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상환되겠죠? 이리로 가면 무슨 상환? 플러스 상으로 바뀐다고요. 이해됐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상환 갔다가 나중에는 어느 시점 가면 뭐로 바꾼다? 다시 원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풍선 효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늘어났다 다시 줄은 걸 우리 풍선 효과라 씁니다. 되겠죠? 그러면 시험에 나왔을 때 이자가 기간의 경감으로 이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틀리겠습니다. 초기 이자는 늘어났습니다. 후반기 이자는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했습니다. 여기 단서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초기 상환액이. 자, 초기 상환액이 가장 큰 순서를 물을 수 있습니까? 예. 자, 순서를 물을 수 있죠. 그럼 초기 상환액이 가장 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원금 균등이 가장 큽니까? 원금 균등이 가장 크죠? 다음이 뭐 있습니까? 원리금 균등. 이거는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몇 년 출제됩니다. 다음이 최정식. 되겠죠? 자, 초기라는 말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죠? 초기 상환의 가장 큰 수수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총 상환의 가장 큰 수수 한번 물어봅니다. 총 상환의. 큰 수수를 물으면 총 상환액은 뒤로 오시면 됩니다. 그죠? 최정식이 가장 커요. 그죠? 다음이 원리금 균등, 그 다음이 원금 균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출 문제 가보시면 한 번만 상환하더라도 잔금이 가장 적은 것을 골라라 했었습니까? 자, 한 번만 갚으면 잔금이 가장 적은 것은 뭘까요? 원금 균등이 답입니다. 이거 기출 냈는 문제입니다. 왜 한 번만 상환하도록 이게 잔금이 가장 적을까요? 예? 얘는 한 번만 갚더라도 잔금이 얼마입니까? 예? 9천만 원. 얘는 뭐다? 9,400만 원. 얘는 뭡니까? 잔금이 1억 200이 됐죠? 1억 200이 됐잖아. 한 번만 지내도. 그죠? 그러면 잔금이 가장 한 번만 갚더라도 잔금이 가장 적은 것을 골라라 하면 뒤로 와서 찍어야 됩니다. 잔금이 가장 큰 것은 최정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죠? 자, 초기에 이걸 DTI로 용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뭐란다? DTI. DTI. 했을 때 상환액이 가장 큰 것을 골라라면, 자, 초기를 물으면 여기로 가면 됩니다. 그죠? 초기 DTI 가장 큰 게 뭘까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이다. 자, 기억합니다. 자, 나중에 가면 제가 이 그림을 안 그릴 거예요. 이거로 하고 그냥 가버릴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 용어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엄청 출제가 잘 됩니다. 출제가 엄청 잘 되니까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서 자, 개념은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원리금 균등 개념 보시면, 자, 첫째 줄 마지막에, 자, 매기간 원금과 이제 합계가 균등하다 했습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요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이 합쳤습니까? 이걸 합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다? 균등하대요. 됐죠? 자, 특징에 보시면, 자, 원리금 균등은
저당상수를 썼어요, 안 썼어요? 자, 요거 이제 시험에 넣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원리금 균등은 저당상수를 씁니다. 원금 균등은 저당상수 썼어요, 안 썼어요, 여기? 예? 안 씁니다. 원금 균등 방식은 저당상수를 쓰지 않습니다. 원리금 균등은 저당상수를 이용해서 계산했습니다. 요금을 하겠죠.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은 저당상수를 활용하지만 원금 균등은 저당상수를 활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원금 균등의 저당상수를 이용한다 자꾸 잡아넣습니다. 원금 균등은 저당상수를 쓰지 않고 저당상수 어디 쓴다? 원리금 균등에 쓴다는 거.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밑줄 쫙 긋고 되겠죠?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줄만 저당 지불액이 뭡니까? 원리금 상환액을 저당 지불액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자,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이냐 저당 지불액이냐 같은 말입니다. 이 원리금 상환액을 다름으로 저당 지불액으로 여러분 책 써놨다고. 저당보다 지불액 같은 용어들이에요. 원리금 상환액이나 저당 지불액이나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고 저당 지불액 중 기간 초에는 이자 지급분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여기 이자 지급분이 많고 원금 상환액은 적지만, 자, 기간 말에 가까울수록 이자는 줄어들고 원금 상환은 자 증가합니까? 많아지겠죠. 자, 이 말이 특별한 용어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가면 원리금 균등은 자 3분의 2가 되는 지점이 되면 여기 볼래요? 3분의 2가 되는 지점이 되면 원금의 절반이 상환된다 했습니까? 그렇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원금 균등 한번 보겠습니다. 원금 균등은 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첫째 줄 말이니까 원금은 상환액이 자 일정에 나누게 상환하는데 자 이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습니까? 똑같죠? 똑같이 방한하는데 자 그래서 마지막 줄에 체감식 상환 방식만 줄 것입니다. 여기 볼 것이 체감식 상환 방식 그 줄 것입니다. 막줄에. 자, 특징에 보면 1번에 보면 상환기도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고 미적었습니다. 뭐는 일정하다?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고 이자는 줄어듭니까? 이자는 왜 줄어든다 했어요? 잔금이 감소함으로 이자도 함께 감소한다. 되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원금 균등 상환은 초기에 원리금 균등보다 저당 지불이 많아요, 적어요? 여기 보라고. 원금 균등은 자 초기에 자 저당 지불액이 무엇보다 많대요? 원리금 균등보다 많다. 당연한 말입니다. 많겠죠. 자, 대출입자 입장에 원금 회수가 가장 빠른 방법은 원금 균등 방식이 되겠죠. 자, 원금을 초기에 많이 상환됨으로 인하여 초기에 상환액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이자도 급격히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자, 초기는 원금 균등 상환은 지불액이 더 많겠죠. 한 번이라도 납입하면 잔금이 가장 적게 남습니까? 자, 한 번이라도 갚는다면 잔액이 가장 적어서 뭐다? 원금 요거는 기출된 질문이니까 받으시고 자, 최정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정식은 개념 초기는 적게 갚았어요. 이자도 안 되게 갚았죠.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늘어나겠죠. 이걸 점점 증가돼서 점정식 상환 방식이라 씁니다. 되겠죠? 특징들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낮은 수준의 저당 지불액으로부터 시작하여 차입자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를 감하여 사전에 합의된 예정된 단계로 지불을 인상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동그라미 2번 줄 것입니다. 초기 지불액이 이자분도 변제 못하니까 마이너스 상환 줄 것입니다.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부의 상환은 어디만 오는 용어입니까? 최정식 상환에만 옵니다. 다른데 부의 상환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부의 상한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초기 나옵니까? 중후반기 나옵니까? 초기 나옵니다. 자, 초기에 부의 상한이 나옵니다. 나중에 부의 상한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시험에 후반기 부의 상한이 나오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중후반기는 부의 상한이 발생하지 않겠죠. 언제? 초기에 부의 상한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거 받으시고요. 자, 그래서 3번에 미래 소득이 확실, 젊은 계층에 줄 것입니다. 미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계층에 유리한 방식이 되겠다.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시험에 나오면 이 세 가지를 비교하여 문제를 놉니다. 비교하여 출제가 되니까 어떻게 놓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 기출 문제라고 되어 있죠. 중요 기출 문제라고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걸 골라라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원리금 균등 상한은 매기 이자 상한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한도 증가한다.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은 매기 이자 상한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한도 증가합니까? 그렇겠죠. 이건 원금이 합치는 1번이 답이고요. 2번. 원금 균등 상한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한에 비해서 전체 대출 기간 중 자, 누적 원리금 상한액이 가장 커요, 가장 적어요? 여기 볼래요? 가장 큰 것이 총산의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최정식. 다음이 뭡니까? 원리금 균등. 다음이 원금 균등입니다. 그럼 총상한액이 가장 적은 것이 원금 균등인데 총상한액이 누적이 가장 큰 것이 원금 균등이라가 거꾸로 말했죠. 자, 가장 큰 것이 아니고 가장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3번 봅니다. 대출 실행 시점입니다. 요 DTI 여기 있으면 요거 DTI 되겠죠. 대출 시점에 DTI 최정식이 원금규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최정식이 제일 적죠. 그죠? 대출 시점은 DTI 가장 큰 것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입니다. 최정식이 가장 적고 원금균등이 가장 크다 했잖아. 이거 너무 쉽죠? DTI 가장 큰 게 뭡니까? 초기에 원금균등, 다음이 원리금균등, 다음이 최정식인데 얘가 제일 크다 하니까 말이 안 맞잖아. 제일 적지요. 그죠? 4번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자,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금 균등에 비해서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원리금 균등 방식 원금 균등이 커요, 적어요? 자, 한 번만 상환하더라도 잔금이 가장 적은 것은 원금 균등이라 했잖아요. 내가. 그죠? 누가 더 적어야 됩니까? 원금 균등이 원리금보다 적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원리금 균등보다 원금 균등이 크다니까 거꾸로 말하고 있죠. 자, 최정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합니까? 자,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 다른 상황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적다. 이거 틀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초기는 늘어났다. 일정 기간이 증가하면 줄어듭니까? 이자 부담이 가장 큰 방식이 최정식 상환 방식이 됩니다. 되겠죠? 최정식 방식은 뭐다? 이자 부담이 가장 큰 방식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편 한번 봅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비교해 놨거든요. 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비교해서 하니까 이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